이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정부 형태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요. 실전 문제,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정부 형태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제가 이제 OX 강의를 좀 발췌해서 이렇게 자료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어떤 형태죠? 어떤 형태인가요? 둘 중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의원내각제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상태인데 그럼 대통령제입니까? 의원내각제입니까? 물어보면 대통령제 정부 형태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의원내각제 요소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대통령제 국가다. 이렇게 하는 핵심이 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정부 형태가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정부의 구성 방식입니다. 정부는 행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구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제는 이 행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먼저 좀 보시면 일단 국민들이 있고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합니다. 의회. 일단은 의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국민의 대표기관. 이게 의회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회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국회라는 게 있죠. 국회는 뭐예요? 국회는 대한민국의 의회를 일컫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회가 국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회란 말은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것을 바로 의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의회를 국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는 고유명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했다는 거는 이 나라 정부 형태는 직접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간접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접민주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민주정치에 해당하는 정부 형태다. 그래서 의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직접민주정치가 아니라 간접민주정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회민주주의, 간접민주정치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의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로크의 사회계약론 중에서는 이 입법권을 의회에게 부여하자라는 주장을 로크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국가 대부분이 의회가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로크의 주장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일단 의회가 있다라는 것은 이 정부 형태, 대통령제는 간접민주정치 정부 형태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의회가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크의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를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의회 입법부 구성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행정부, 정부 구성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선거를 한 번 더 합니다. 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정부가 구성이 된다. 이러면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정부를 구성한다는 게 뭐냐? 정부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대통령만 뽑아놓고 정부 구성이 완료되려면 일단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임명해야 돼요. 여긴 됐습니다. 그리고 장관들 임명해야 돼요. 근데 장관들 임명 몇 명 됐고 아직 안 된 사람이 있고요.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통과를 해서 장관직을 다 채우면 그때 정부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거는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 행정부 수반을 뽑고 그리고 거기서 일할 장관들을 다 구성하면 정부 구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부 구성을 대통령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는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정부 구성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구성이 된다. 그럼 이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 정부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구성이 된다. 이러면 대통령제 정부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 보겠습니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해요. 의회가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똑같습니다. 저기랑. 근데 행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했을 때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 수상을 뽑지 않습니다. 뭐냐면 입법부에 다수당이 있죠.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국민이 입법부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이 권한으로 입법부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까지 같이 구성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 이런 과정으로 행정부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의회가 어떻게 행정부를 구성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의회는 이제 우리나라 국회죠. 국회 과반정당이 있다 칩시다. 좀 쉽게 과반정당이 있어요. 그럼 과반정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여기서 수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반정당에 있는 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 중에서 장관 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장관을 임명해서 거기서 이제 행정부를 구성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 다수당이 이제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행정부가 구성이 된다. 이러면 이거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부의 구성 과정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권을 국민이 구성해요. 그 권력을 형성시켜주면 그 입법 권한으로 연장해서 행정 권한까지 만들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행정부가 구성이 된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입법부의 구성 과정과는 별도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요. 국민이. 대통령이 입법부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과정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입법부의 권력 형성 과정과 행정부의 권력 형성 과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두 개 중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형성 과정이 이원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이원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론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표현, 이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론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형성 과정이 이원적인 것은 대통령제고, 이론적인 것은 의원내각제죠. 그래서 권력 형성 과정이 국민에게 선거를 받으면 이 권한 갖고 행정부과 연결되는 거, 한 번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 따로 형성하고 또 따로 형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력 형성 과정이 이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면 대통령제. 권력 형성 과정이 이론적이다. 이러면 의원내각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대통령제는 입법부 행정관료의 권력 분립이 엄격할까요? 융합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엄격하게 분리되겠죠. 형성 과정이 얘네 따로 형성했고 얘네 따로 형성했으니까 권력이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는요, 입법부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행정부 구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과정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력 융합형은 의원내각제, 엄격한 권력 분립형은 대통령제. 이렇게.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권력이 융합돼서 나타나는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 입법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법부는 어차피 둘 다 독립되어 있는 건 똑같아요. 사법부는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입법부랑 행정부의 권력 형성 과정이 이렇게 이론적이냐 이원적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정부의 형성 과정에 따라서 권력 융합형이냐 엄격한 권력 분립형이냐 이것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형태의 특징,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앞에 있는 그림 있죠? 그림 자체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기출문제 그런 그림이 나오면 그림 보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제의 특징, 대통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한다. 지금 얘기했고요. 내각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의 겸임이 금지된다. 요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각은 장관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의원은 의회 의원,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을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장관직에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 하려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가 서로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원내각제는요. 여기 있는 이 의원들을 데려다가 장관 구성했잖아요. 그러면 겸임이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징, 내각이랑 의원이 겸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달라져요. 대통령제는 엄격한 대통령제는 안 됩니다. 겸직이 안 돼요. 근데 의원내각제는 여기 있는 사람 데려다가 여기서 뽑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하다. 됐죠? 요거. 그러면 우리가 권력 형성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랑 행정부 수반을 겸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국가 기관이 크게 이렇게 행정부가 있고요. 행정부, 그 다음에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이걸 통과하는 국가 원수가 있어요. 국가 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죠? 네, 국회의장.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이고요.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다 뒤에 배워요. 대법원장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대통령은. 그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때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과 동급에 있어요. 그럼 국가원수는 누굽니까? 이걸 또 대통령이 해요.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랑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거. 이게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그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에서는 여기서는 의원내각제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수상이에요. 수상이죠. 이 사람 행정부 수반이에요. 그럼 국가 원수는 누구냐? 행정부 수반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국가가 영국이랑 이제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그러면 영국에서는 수상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총리라고 해요. 이게. 총리는 이제 의원내각제 행정부 수반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국가원수 누구냐? 영국과 일본은 둘 다 왕이에요. 왕이 있어요. 국왕이 있습니다. 일왕이 있죠. 영국에도 왕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국가원수예요. 그리고 수상이나 총리는 이제 여기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왕이랑 수상 총리 중에서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치적 실권은 수상이나 총리가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 실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 의원내각제에서의 국가원수는 형식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얼굴을 그냥 앉혀놓은 것이지 정치적 실권은 거의 없어요. 정치적 실권은 행정부 수반인 수상이나 총리가 갖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의 역할을 둘 다 가져가는 것이 대통령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국가원수는 왕이 되고 행정부 수반은 수상이나 총리가 되고 정치적 실권은 행정부 수반이 갖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대통령과 수상 중에서 권력이 좀 더 막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두 가지 지위를 다 갖는
대통령이 훨씬 더 막강하죠. 그래서 독재의 우려가 있는 것도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됐죠? 요거.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였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 공화국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6공화국 정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공화국은 뭐냐면 헌법이 크게 바뀌어서 통치구조가 달라지면 공화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1공화국은 뭐냐면 이승만 정권 있죠? 이렇게 되고 이승만 정권 1공화국은 4.19 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국이 혁명정부가 들어서요. 근데 혁명정부는 5.16 군사정변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3공화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신개헌 있죠? 유신개헌으로 해서 4공화국 열렸고요. 그 다음에 12.12 군사정변 요걸로 해서 5공화국 열렸고 6월 민주화운동으로 6공화국 열렸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헌법 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7년도에 헌법 개정이 9차 헌법 개정이고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든 헌법이 지금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쓰고 있는 가장 오래된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2공화국 그 사회혁명으로 만들어진 2공화국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예요. 그때 총리가 장면 총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도 있었어요. 왜 그럼 의원내각제 하면서 대통령 왜 뽑습니까? 장면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죠. 국가원수는 왕을 보통 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선이 망했어요. 그래서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윤보선 대통령을 대통령 선출해서 국가원수의 지위에 얹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얹어놓고 실제로는 장면 총리가 운영하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랑 행정부 수반이 서로 다른 사람이다. 행정부 수반이 정치적 실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이거 최근에 개발된 선택지고요. 그래서 수상은 행정부 수반이기만 하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2포인트 나왔습니다. 내각과 의원의 겸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동일인 일이 아니냐. 요거 잘 체크하시고.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수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책임은 누구에게 지느냐? 요거 선택지로 나오게 됩니다. 요건 결론은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게 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가 뽑죠? 국민이 뽑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수상은 누가 뽑아요? 의회가 뽑습니다. 그러면 수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거꾸로요. 거꾸로. 이거는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은 뭐예요? 이거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선거 때 네가 이번에 못했으면 다른 정당에게 표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정치 권력을 빼앗아 버리는 게 국민의 책임을 묻는 이런 절차가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번에 탄핵은 국민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럼 탄핵 소추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하는 거고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랑 심판의 주체는 다르고 국민이 한다 이러면 틀려요. 국민이 하는 건 선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국민이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는 국회고요. 탄핵 심판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민이 아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의회는 수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수 있냐면 이건 내각 불신임이에요. 의회가 의결을 통해서 수상을 임명해 놨어요. 못해요. 그럼 의결을 통해서 수상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각 불신임에 해당하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수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좀 잘 이해해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통령제에서요. 대통령제에서 우리가 입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서 입법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대통령제 정부에서 이거는 탄핵소추입니다. 그럼 행정부가 입법부에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냐? 이렇게 된다면 이건 법률안 거부권에 해당해요. 법률안 거부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특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특징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경험을 했고요. 법률안 거부권도 대통령제 특징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대통령제 특징이다. 그러니까 법률안 거부권은 의원 내각제 특징이다. 틀리고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특징이다. 맞고. 그래서 이게 탄핵하고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특징이냐 의원 내각제 특징이냐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면 돼요. 탄핵은 뭐 됐고요. 설명 다 하실 거고 법률안 거부권은 잘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회가 법률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거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의가 이루어져서 국회 본회의로 가요. 본회의장은 우리가 TV에 자주 보는 그 부채꼴 모양의 회의장 있죠? 300명 의원이 다 들어간 회의장입니다. 거기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냐면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해야 돼요. 300명 중에 과반수면 몇 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죠? 우리가 과반의 의미도 시험에 나옵니다. 150명 아닙니다. 151명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150명이면 반이잖아요. 과반은 반을 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151명부터 가능한 것이고 그런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 법률안이 통과가 돼요. 그럼 국회는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이 어디로 가죠? 대통령에 갑니다. 대통령에 가요. 그럼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공포해요. 국민에게. 이 법률안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공포를 하면 법률안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고요. 아, 이거는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리 가려고 하는데 국회는 이걸 금지시키는 법안을 좀 나한테 보냈어요. 그럼 내가 이걸 공포를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다르다. 내가 공포하지 않겠다 해서 공포를 거부합니다. 이 법률안을 거부해버려요. 그럼 다시 국회로 가는 거예요. 이 법률안이.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법률안 거부권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제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럼 법률안 거부권은 출제 포인트가 많아요. 이게 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법률안이 거부가 되면 법률안은 폐기가 된다. OX.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국회가 통과된 법률안을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해버리면 폐기돼 버리면 대통령이 입법권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결 정족수가 법률안의 재의결 정족수가 가장 많이 출제돼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아까는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죠. 근데 법률안이 거부돼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해야 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근데 출석한 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재의결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의결을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법률안을 통과시키기가 국회 입장에서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요? 과반수면 통과됐는데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좀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의 효과가 그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통과됐다 칩시다. 그럼 대통령에게 다시 보내요. 그러면 대통령은 즉시 이 법률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공포해야 되는데 5일 동안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 포인트가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이거는 헌법 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다 처음이니까 다 한번 설명하고 헌법 파트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 보겠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여기서 이렇게 입법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행정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은 뭐냐 하면은 이건 내각불신임이에요. 내각불신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은 의회 해산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각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 탄핵소추랑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알아놓으세요. 내각불신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행정부의 수상이랑 장관은 입법부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임명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해임할 것을 의결했다. 이게 내각불신임이에요. 그러니까 수상이나 장관들을 자르는 거죠. 내각불신임. 그러면 정부가 비워버립니다. 관료들이 권한을 다 상실하게 돼서 파면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면은 이 내각불신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기존의 입법부 의회 있죠.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각불신임이 되면 의회 해산을 통해서 의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총선 치러가지고 새로운 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새로운 의회에서 새로운 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알아야 여기에 관련된 선택지가 틀리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각불신임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여기가 비워버리잖아요. 다 잘렸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입법부에서 다시 구성하면 된다. 아니면 행정부에서 의회를 해산하게 해서 의회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의회를 다시 구성하죠. 이 총선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각불신임과 의회상권이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원내각제 특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대통령제에서 서로 책임을 묻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면 행정부의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거는 대통령제일까요? 의원내각제일까요? 예,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건 대통령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는 임기가 잘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할 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상황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탄핵이 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 200년 동안 탄핵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기 전에 그냥 그만둔 사람은 있어요. 2명 정도. 그런데 원래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임기가 대부분 다 채워지고 그만둬요. 못해도 임기는 보장이 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제의 특징인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책임에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책임에 둔감한 게 이제 대통령제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안 잘려요. 대부분. 근데 여기는 영국에서 의원내각제 200년 역사 동안 임기를 다 채우고 입법부를 다시 구성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대부분 2년 아니면 3년 만에 다 해산하고 불신임해서 의회 다시 구성해서 다시 정부 구성하고 2, 3년 만에 한 번씩 계속 가리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걸핏하면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걸핏하면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에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책임 정치에 민감한 것은 뭐냐 한다면 의원내각제가 되고요. 책임 정치에 둔감한 거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책임에 민감하냐 둔감하냐 하는 것은 임기를 다 보장이 받느냐, 임기 중에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으냐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서 집권당, 여당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제에서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여당은 어디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됐죠. 예전에 새누리당이었다가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는 누가 하느냐면 의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는 겁니다.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행정부의 수상이나 총리를 배출한 거는 의회 다수당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의회 다수당이 이제 행정부 수반이 되느냐, 아니 여당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는 의원 내각제 특징이고, 의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당이 의회 다수당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하면, 대통령제에서는 집권당이 의회 다수당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집권당은 의회 다수당이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집권당, 여당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지금 설명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보세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특징이에요, 의원 내각제 특징이에요? 대통령제 특징이다. 의회 상권은요? 의원 내각제 특징이다. 그 다음에 강요하고 의원이 겸직이 안 되는 건 대통령제 특징이다. 이게 다 암기가 돼 있으면 돼요. 그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해서 대통령제 특징과 의원 내각제 특징을 물어봐주는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럼 단순 암기를 해야 되고, 제가 설명했죠. 설명을 지금 한 거를 이해해서 이게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서 아, 이게 왜 대통령제 특징이고 이게 왜 의원 내각제 특징인지 그걸 붙여가면서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구분하는 암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결론은 암기된 상태로 되면 돼요. 그러면 정부의 어떤 특징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장단점, 여기 보면은 대통령제에서는 정치 국면이 여소야대 국면이냐 여대 야소 국면이냐, 요거 이렇게 구분하고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단독 내각이냐 연립 내각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대 야소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크고 야당이 작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돼 있는 거예요. 여당이 집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의회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대 야소 국면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놓쳤어요. 이렇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대 야소냐 여소야대냐 이거 구분해서 특징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료형으로 출제돼요. 근데 여대 야소 이렇게 안 써져요.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국회 의석률을 주게 됩니다. 의석률이 이제 우리가 A당, B당, C당, D당 해서 의석률이 이렇게 주어졌다 칩시다. 40, 30, 20, 10% 이렇게. 그러면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여기서 집권당, 여당은 누구죠? 알 수 없다. 이래야 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잖아요. 근데 국회 의석률만 가지고서는 여당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A당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대 야소 국면이에요? 여소야대 국면이에요? 이거는 여소야대 국면이다. 요거를 틀리시면 안 돼요. A당 1당 아닙니까? 거기서 대통령 배출됐으니까 여대 야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당이 지금 40%고요. 야당이 60%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국면은 여소야대 국면에 해당한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문제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의석률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배출된지를 안 줘요. 문제에서 안 주고 여소야대 국면이다 라고 해서 단정 지으면 이 선택지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는 선택지입니다. 보세요. 이 경우에는 A당에서 나와도 여소야대죠. 다른 정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돼도 다 여소야대 국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 암기하세요. 과반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면 100% 여소야대 국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선택지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통령제에서 여대 야소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 여대 야소 국면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A당이 55%, 그 다음 25%, 15%, 5%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과반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게 되면 이 정치 국면은 뭐예요? 이건 여대 야소가 되는 거고 나머지에서 배출되면 여소 야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 의석률이 정당별로 의석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 일일이 다 숫자 하나를 의미를 부여하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확인하세요. 하나만. 국회의회에서 의석률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반 정당이 있는 경우인지 없는 경우인지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반 정당이 없다. 대통령제다. 무조건 여소야대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과반 정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헷갈려요. 여소야대도 가능하고 여대야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지를 문제에서 주게 되면 그때 명확해지는 거고 안 줬다. 그럼 두 개를 다 열어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됐죠? 그래서 여대 야소 국면과 여소 야대 국면을 정당별 의석률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선택지 이걸 줘서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만약에 의원 내각제에서 40, 30, 20, 10 이렇게 됐어요. 1당은 누구예요? 1당은 A당이죠. 그럼 A당 우리가 1등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이제 우리 정당의 사람들로 다 행정부를 구성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다 칩시다. 다음날 얘네들 모여요. 뭐 할까요? 모여서? 내각 불신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일일천하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일일천하로 끝나요. 그러면 얘네가 과반이 안 된 상태로 가게 되면 다음날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과반을 채워서 가야 돼요. 채워서 A당만 가면 돼요? 안 되죠. A당이 가장 좀 이제 뭐 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얘가 만약에 보수 진보 이렇게 되면 어느 당을 데려갈까요? C당을 데려가서 하면 60%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가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단 수상을 뽑습니다. A당에서 나와도 되고 C당에서 수상을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하고 싶어 할까요? A당이 하고 싶겠죠. 그래서 A당의 총재가 수상을 차지하고 장관들 있죠. 장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대 22의 비율로 장관 수를 C당이 줘요. 그래서 이제 C당 사람이랑 A당 사람이 같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정부 형태를 연립내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합쳐서 행정부를 같이 구성하는 이런 경우가 연립내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과반 정당이 이렇게 나온 경우에 의원내각제다. 그러면 누가 내각을 구성할까요? 우선 A당이 혼자 해도 되죠. 과반 되니까. 그죠? 그래서 A당이 혼자서 자기네 사람으로 장관과 수상을 다 임명해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단독 내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단독 내각의 경우는 과반 정당이 있는 경우에 단독 내각이 구성이 되고요. 과반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된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석률을 주고서 대통령제라면 의원내각제라면 해서 뭐가 나타난다 선택지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단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대 야소 국면, 여소 야대 국면은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의원내각제에서는 이제 단독내각이냐 연립내각이냐. 의원내각제에서는 여소야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원내각제는 무조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이 여당이 A당이죠. 이렇게 여대 야소잖아요, 그죠? 여기는 A당과 C당이 합쳐서 여당이에요. 그러면 60% 됐으니까 여대 야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에서는 무조건 여대 야소 국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소야대 국면은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만 나타나는 정부 형태다라는 것을 잘 체크해 두시면 돼요. 됐죠? 요거.
그다음에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은 이제 요건 잘 보세요.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이 안정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임기 동안 정국이 안정이 된다. 이거는 이제 여대 야소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에 해당해요. 여대 야소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같은 정당이 장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국이 안정이 된다 이렇게 되고, 문제점의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독재 우려가 생긴다. 여대 야소 국면의 장점과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대 야소 국면에서는 정국이 안정되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독재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소야대 국면의 장점은 뭐냐면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정부가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장점이 되고요. 이제 문제점의 경우는 의회랑 정부의 어떤 대립 시에 조정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입법부랑 행정부를 장악한 정당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죠? 그럼 입법부랑 행정부가 싸워요. 극한 대립을 해.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말릴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문재인 정부 있죠? 여소야대예요, 여대야소예요? 여소야대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정부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입법부랑 행정부의 대립이 극한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국이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국의 불안정 이런 거는 여소야대 국면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 아까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다 이거는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이거는 임기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다 이거는 연립내각의 장점이에요, 단독내각의 장점이에요? 이거는 연립내각의 장점이겠죠. 행정부에 2개 이상의 정당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A당, C당이 들어가면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여기서 대표하려고 해요. C당의 장관은 C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대표하려고 하겠죠. 그럼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내각에 반영이 되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당 횡포가 우려가 된다. 이거는 단독 내각의 문제점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정국이 불안정해진다. 이거는 연립 내각의 문제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독 내각, 연립 내각, 여대 야소, 여소야대 각각 장단점은 서로 교차해요. 여대 야소랑 단독 내각이랑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국이 안정되지만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소야대랑 여기서는 연립내각의 상황이 좀 비슷해요. 정국이 불안정해진다. 하지만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하시고 이 자료와 관련시켜서 이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 하나 먼저 좀 풀어볼게요. OX 먼저 하시기 전에 거기 자료 9페이지에 1번 문제만 좀 풀어보세요. 1번 문제.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의 경우는요,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죠. 그럼 가는 어떤 정부 형태죠? 이건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를 구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 당한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가에 비해서 나가 갖는 특징이라고 했죠. 나. 그럼 의원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을 선택지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권력 융합형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의원내각제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게 되고요.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한다. 의회 상권은 뭐죠? 의회 상권은 대통령제 특징이 아니죠. 이거는 의원내각제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회 상권은 의원내각제 특징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근데 입법부 행정부 수반이 거부한 법률안을 제결할 수 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안 거부권 이건 대통령제 특징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은 탄핵에 대해서 탄핵제도 이것도 대통령제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는 저 그림이 가는 의원내각제 나는 대통령제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특징들 여기서는 융합형이냐 의회 상권, 법률안 거부권, 탄핵제도 이게 각각 대통령제 정부 형태 특징이냐 의원내각 정부 형태 특징이냐면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는 이렇게 출제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암기예요. 대통령 정부의 특징 암기하고 있으면 되고 의원내각제 특징을 정리하는 거 암기해 놓으시면 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각각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이고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게 대통령의 특징인지 어떤 맥락 속에서 대통령 의원내각제 특징인지 이건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고 결론을 암기하는 식으로 해 가시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 뭐 강의 들은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짧은 단답형 있죠? 이거를 한번 쭉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 짝가루 1번이랑 그 7페이지랑 8페이지 짝가루 2번까지 여기 쭉 체크해 가시면서 한번 OX를 체크를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일단 같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선택지를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드렸어요. 일단은 그 짝가루 1번이랑 짝가루 2번. 근데 실제 문제의 선택지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만을 단순하게 특징만을 구분하는 선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국회 의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대통령제라면 이렇다 의원내각제 이렇다 해서 전국을 분석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 선택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다 나눠서 이제 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우리가 책임을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러면 대통령제고요. 입법부에 대해서 지게 된다 하면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회라는 말 입법부다 이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각, 행정부, 정부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행정부는 연립내각으로 구성될 수 없다. 이거는요. 그게 연립내각이 가능한 경우는 의원내각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대통령제가 여기서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의원내각제 형태가 되고 임기가 엄격히 보장이 된다. 그래서 책임에 둔감하다. 이건 뭐예요? 이건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는 2,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임기 보장이 안 되고 책임에 민감하다. 의원내각제다. 그 다음에 행정부와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공통이 되겠죠.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법권의 독립 역시 공통입니다. 공통적인 것도 잘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이건 융합형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 형태죠. 엄격하게 분리되면 겸직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것도 역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이 재의를 요구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심의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거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대통령제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행정부 수반이 의회 상권 이거는 의원내각제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암기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이 안 됐는데, 법률안 제출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거는 의원 내각제 특징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가 입법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정부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입법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고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 행사를 통해서 이제 입법에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 특징,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특징.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이 된다. 뭐예요? 대통령제 특징이고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제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받고 입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진다. 의원 내각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대통령제 특징. 그 다음에 제8 행정부 수반의 최후 수단으로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다. 의회 상권, 이거는 의원 내각제 특징이죠. 이렇게 되고요. 국정 운영의 능률성을 위해서 의원의 강력 겸직을 허용한다. 겸직 허용, 이거는 의원 내각제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겸직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 특징이고요. 여기서는 의회 해상권, 이건 의원 내각제 특징. 그 다음에 겸직이 가능하다, 의원 내각제 특징.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의원 내각제 특징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임기가 보장이 된다, 이거는 대통령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강요와 연대 책임을 진다. 의회가 행정부를 불신임할 경우에, 행정부 불신임, 이건 내각 불신임이에요. 이거는 의원 내각제 특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기가 보장이 돼서 일관성이 있다. 임기 보장 대통령제 특징이고요.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대통령제 특징이고요.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된다. 의원 내각제 특징이고요. 내각 불신임권 행사할 수 있다. 의원 내각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국정처리의 능력, 여소야대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대통령제 특징이죠. 요거는 여소야대 국면은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푼 것처럼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석률, 각 정당별 의석률이 제기된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들, 요거 좀 잡아내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정치 파티 문제에서 정당별 의석률이 나왔다라고 하면 하나만 체크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과반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체크해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는 과반 정당이 없고 나에는 과반 정당이 있다. 요거 하나만 보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A국은 지금 대통령제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A국은 가식이면 여소야대 국면이죠.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의원 내각제에서만 나타나죠. 이거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다른 정당 사람 데려오지 않아요. 자기 정당 사람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자기 정당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제 장관으로 임명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A국은 나시기는 갑당이 집권 여당이 된다. 우리가 집권 여당은 과반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A국의 경우에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배출됐는지는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국은 가시기에 여소야대 국면, 입법행정부 간에 마찰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 국면은 입법부를 장악한 정당과 행정부를 장악한 정당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의 대립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국은 나시기에 갑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될 경우, 이거는 여대야수 국면이죠.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 집행에. 여대 야소 국면은 한 개의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장악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협력 관계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A국은 가시기에는 여소야대 국면과 여대가 국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나시기고 가에서는 여소야대 국면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각 정당별 의석률을 통해서 여기 정치 국면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B국은 이번에 의원내각제죠. 가시기에서는 이건 연립내각이 되는 것이고 나시기에는 단독내각이 되는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번은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국은 나시기에 단독내각 시기에 여기에 내각 불신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내각 불신임의 가능성, 요것도 이제 요즘에 시험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연립내각의 경우에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립내각에서 소수 있잖아요. 아까 A당이 40, 그 다음에 C당이 20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C당도 자기 입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입지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 다수당이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C당은 탈퇴해버려요. 연립내각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의회에 가가지고 그 야당들 있죠. 내각에 참여하지 못한 당하고 합혀가지고요. 내각 불신임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내각 불신임의 가능성은 단독 내각보다는 연립 내각의 경우에 좀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B국은 단독 내각보다 연립 내각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는 연립 내각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것이고, 그 다음 B국은 가시기에 갑당과 을당의 대립 시 병당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된다.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는 갑당과 을당, 1당과 2당이 결합했는 서로 싸워요. 싸우면 뭐예요? 둘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안 되죠.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병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는 병당이 만약에 갑당의 입장에 서면 과반이 되죠. 을당의 입장에서도 과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그래서 요 상황이 자주 설정이 돼서 요 선택지 꽤 자주 나와요. 요게.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병당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요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가 요 상황이에요. 그죠? 요 상황.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이 많이 좀 당의 구조가 달라졌지만 20대 국회가 처음 들어섰을 때 더불어민주당이랑 새누리당 자체가 둘 다 과반이 안 됐죠. 근데 국민의당이 40석이 되면서 얘네가 어느 당이 합쳐도 과반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 구조를 주고서 요 선택지 좀 많이 나와요. 요거. 그래서 요 상황을 좀 잘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B국은 나시기에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나시기에는 단독 내각이니까 다수당 횡포의 가능성이 높은 건 단독 내각이 맞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선택지가 크게 두 파트 이렇게 해서 잘 이해하시고, 요거는 정부 형태와 관련 없이 좀 요즘에 새롭게 추가되는 선택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이건 자료도 없이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이 단원 자체가 다 암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은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인사 거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내각 불신임이 있다. 요거는 이제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인사 거부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면이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긴 맞아요. 대통령이 맞는데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할 때 단독으로 한다가 원칙이지만 국회의 견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다 암기해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어떻게 임명하죠? 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해요. 그러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가 동의는 했어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떻게 임명해요?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이건 동의 절차랑은 틀려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야 되는데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어요. 근데 장관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국회가 통해서 견제하는 거지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의권과 차이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인사 거부권이 있다. 이건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 거부권이 되겠죠.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의원 내각제는 내각 불신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라고 해서요, 입법부랑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된다고 해서 입법부가 대통령 견제 못하고 대통령이 입법 견제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견제 수단이 법률안 거부권이나 또 탄핵 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특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각종 동의권 행사나 승인권, 거부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고요.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과 강요는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융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사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행정부 구성했으니까 입법부랑 행정부가 융합돼서 나타난다. 않는 것이고,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한권은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입법으로 견제할 수 있다. 입법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 대통령제는 법률안 거부권이고요.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과의 차이를 보인다. 이건 좀 틀렸어요. 조금 이제 구석진 선택지인데, 이건 보세요. 의원 내각제는 임기가 보장이 안 된다고 했죠. 임기가 보장이 안 되는 거지 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기는 있어요.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도상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 임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구성원 중에서 임기가 없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있어요. 누구죠?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에요? 5년.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는요? 4년이고 국무총리는요? 국무총리는 임기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무총리 임기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헌법기관 중에서 임기가 없는 뭐 그런 이제 존재다. 근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나 이런 거는 임기가 다 4년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고 4년 못 채우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임기가 없다는 것과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실까요? 3번에 보시면 아까 그 그림이 있죠. 기억의 경우는 행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니까 기억이 대통령제, 니은이 의원 내각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과 모두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이건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기억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특징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을 겸할 수 있지만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겸할 수 있고 법률안 제출권도 의원 내각제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 특징,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특징.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권이나 거부권의 탄핵소추를 갖는다. 맞습니다. 동의권, 거부권, 탄핵소추권.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에서 의원은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하다.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틀리는 것은 3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선택지는 지금 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짧은 OX로 나온 거나 기출문이 나온 선택지 정도를 다 체크하면 이 외에도 더 출제되는 기출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의석률을 각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출제할 수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우리가 딱 벗어나서 한 거는 부동산 임대차 정도고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전체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사회 과목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강의 계획이 어떤지 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학습 계획 잘 세우시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 강의에서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